여러분, 두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비 맥주의 시원함,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환호성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혹은 어린 시절 집에 꽂혀있던 두꺼운 두산 백과나 가족끼리 외식 갔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추억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이자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 동안 우리 삶 구석구석을 채워왔던 재계의 맏형입니다. 심지어 서울 동대문의 상징이었던 두산타워, 그곳에서 밤늦도록 쇼핑했던 기억, 우리나라 성장의 역사와 계를 같이 해왔던 견고한 성공의 아이콘이 바로 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형에게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던 이 기업이 그룹 존폐가 걸린 수십조 원의 빚더미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 비극이죠. 2020년 두산은 공식적으로 채권단 관리를 받는 파산 직전의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닙니다. 재계의 맏형이 부채 제국이라는 오명을 썼다는 것은 곧 무리한 선택이 그룹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이 비극. 마치 튼튼해 보이는 대저택의 기둥이 속으로는 흰개미에게 다 파먹혀 있었던 것처럼요.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두산이 어떻게 20조 원대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너 일가는 왜 그룹의 영혼과도 같았던 자산들을 팔아치워야 했을까요? 두산그룹이 겪은 이 비극의 속사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산은 오랫동안 소비재 기업으로 우리 곁에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그룹의 핵심을 중공업으로 바꾸는 대전환이었죠. 1996년 오비 맥주를 매각했고 한국중공업, 현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수하면서 건설, 중공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결정은 신의 한 수처럼 보였어요. 국내 기간 산업을 꽉 잡고 특히 발전소와 담수화 플랜트 같은 황금알 낳는 거위 사업을 선점하면서 두산의 전성시대가 열렸죠. 하지만 이 성공에 도취되면서 두산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야망에 휩싸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두산그룹은 글로벌 중공업 그룹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엄청난 규모의 인수합병, 즉 M&A를 시작합니다. 2005년 영국 밥콧, 2006년 루마니아의 프루프,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7년 미국의 밥캣을 인수합니다. 이 밥캣 인수가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당시 밥캣은 소형 건설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다투는 알짜 기업이었어요. 두산은 이 밥캣을 인수하기 위해 무려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두산은 이 돈을 대부분 외부 차입, 즉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룹의 규모를 몇 배로 키우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안 좋았습니다. 밥캣 인수를 마무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세계를 강타한 끔찍한 재앙이 터져요. 바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밥캣의 주력 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건설 경기가 파탄이 납니다. 소형 건설 장비는 팔리지 않고요. 설상가성으로 두산의 캐시카우였던 두산건설도 국내 부동산 침체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은요, 황금알을 낳을 거라 믿었던 밥캣은 그룹 전체에 엄청난 빚 폭탄을 안겨준 트로이 목마가 되어버립니다. 5조 원이 넘는 빚이 고스란히 두산의 어깨 위에 얹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두산의 재무 상태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밥캣 인수로 발생한 부채에 두산건설의 우발 채무까지 터져나오면서 그룹 전체의 총 부채 규모가 20조 원을 넘나드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매출보다 빚이 더 많은 기업,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맏형이 부채의 굴레에 갇히게 된 거죠.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그룹 전체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어요. 밥캣을 인수한 주체는 당시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원래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런데 회사는 글로벌 탑5 중장비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형 건설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밥캣이 필요했어요. 밥캣은 특히 주택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스키드, 스티어 로더 같은 소형 장비의 대명사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연간 매출이 2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5조 원이 넘는 기업을 인수하는 초대형 도박을 감행한 거예요. 마치 내 몸집 3배가 넘는 옷을 억지로 입은 셈입니다. 이 인수가 너무 무리였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인수 대금의 대부분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즉 차입금으로 마련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차입 조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수 직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두산에게 치명적인 두 방을 동시에 날렸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매출 급감입니다. 밥켓의 주요 시장인 미국 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밥켓의 매출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려 했는데 오히려 적자 기업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이자 비용 폭증입니다. 당시 금리가 불안정한 시기였기에 두산은 빌린 돈에 대해 매년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특히 밥켓 인수를 위해 발행했던 해외 채권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은요, 밥켓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성장 동력이 되기는커녕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를 뜯어가는 빚의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익은커녕 원금 상환도 꿈꿀 수 없는 지경에 빠졌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그룹 전체의 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두산그룹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말고도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터지면서 회사 현금 대신 떠안아야 했던 우발 채무가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우발 채무란 미래에 빚이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두산그룹을 짓눌렀습니다. 그룹은 이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결국 그룹의 다른 알짜배기 계열사들이 자신들의 현금을 두산건설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피를 뽑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위기가 수년간 지속되자 외부에서는 두산그룹이 정말 해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기 등급에 가까운 꼬리표가 붙기도 했죠.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밥켓뿐만 아니라 중국 건설 시장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투자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중국 경기 둔화와 함께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인수했던 밥켓도 기존에 잘하던 중국 사업도 모두 발목을 잡은 거예요. 결국 빚더미의 근원은 성공에 대한 과도한 확신과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한 오판이 빚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이제 그룹 전체를 짓누르며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20조 원대 부채의 늪에 빠진 두산그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생존이었죠. 시장의 신뢰는 바닥났고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두산그룹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마치 숨이 턱 막힌 사람이 공기를 찾듯이 이 그룹의 숨통을 트이게 할 현금 확보에 모든 것을 걸었죠.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그룹의 상징과도 같았던 자산들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에게 상징이란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뿌리이자 패밀리의 자존심과도 같죠. 하지만 두산은 냉정했습니다. 1996년에 이미 팔았던 오비맥주는 두산그룹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의 상징이었던 두산타워, 한때 두산그룹의 본사로 쓰였고 지금도 동대문 상권의 랜드마크인 이 건물을 매각합니다. 두산중공업이 힘들 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어셀 같은 알짜배기 미래 사업체까지도 헐값에 매각해야 했죠. 이 기업들은 팔면 당장 현금이 들어오지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씨앗과도 같았거든요. 마치 온몸의 피를 뽑아 수혈하는 심정으로 그룹을 지키려 했던 오너 일가의 결단이었습니다. 결국은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룹의 상징적 자산까지 내려놓으며 구조를 갈아엎은 결과 확보한 현금이 3조 원, 5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 모든 매각 작업이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과 함께 진행되면서 비로소 시장은 두산이 정말 살고자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던 이별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이었습니다. 그룹에 빚더미를 안겨줬지만 그래도 중공업 그룹으로의 변신을 이끌었던 핵심 중의 핵심 계열사였죠.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던 밥켓은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자 실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5조 원대 빚을 짊어진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구조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어요. 두산그룹은 결국 두산인프라코어 경영권을 현대중공업그룹, 현 HD 현대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가장 크고 아픈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매각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파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재계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K건설 기계의 맏형이었던 두산 인프라코어가 경쟁사의 품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두산 오너 일가에게 개인적인 고통이자 역사적인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대규모 구조조정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산중공업, 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그룹의 마지막 남은 심장을 살리는 것이었죠. 두산중공업은 발전소와 담수화 플랜트 등 우리나라 중공업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마저 무너진다면 두산그룹은 정말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었어요. 매각과 사재 출연을 통해 확보한 수조 원의 현금은 절망에 빠져있던 두산중공업을 살리는 마지막 수혈이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은 그룹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아끼던 자산들을 팔아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은 두산에게 단순한 빚 갚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놀라운 대반전의 기회가 되었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은 것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그룹의 심장이었습니다. 한때 수십조 원의 빚 때문에 시장에서 매각 영순위로 꼽혔던 그 기업이죠. 하지만 오너 일가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두산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대형 터빈이나 보일러 같은 첨단 기술의 결정체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산이 이 마지막 심장에 미래의 피를 수혈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지금 전 세계가 목숨 걸고 뛰어드는 세 가지 희소성 높은 첨단 산업입니다. 첫 번째,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줄임말이에요.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컨테이너 크기로 모듈화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뒤 원하는 곳에 조립만 하는 미래형 원전 기술이죠. SMR은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립니다. 크기는 작지만 안정성이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두산은 이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 SMR 선도 기업에 가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SMR의 핵심 설비를 직접 제작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했죠. 결국은요, 한때 빚 때문에 쓰러져 가던 두산이 이제는 전 세계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기술 플레이어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수소 터빈입니다. 두산은 수소 경제 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소 터빈이라는 기술은 수소를 데워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인데요. 이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의 7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3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은 우리나라 에너지 독립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희소성 높은 기술력입니다. 이 수소 터빈 기술은 기존 LNG 발전소를 수소 발전소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 폭발이 예상되고 있죠.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두산의 위기의 시간을 첨단 기술 투자라는 미래 포트폴리오 전환의 기회로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협동 로봇입니다. 두산그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미래 공장의 핵심인 협동 로봇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똑똑하고 안전한 로봇이에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시장에 두산은 선제적인 투자를 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동 로봇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미래 기술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SMR, 수소, 로봇이라는 세 가지 희소성 높은 첨단 기술에 그룹의 명운을 건 것이죠. 하지만 투자를 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죠. 과연 두산의 이 거대한 도박은 성공했을까요? 두산의 부활은 수많은 선택과 희생 위에서 이뤄낸 현실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던 두산에너빌리티가 대대적인 사업 재편과 미래 투자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결국은요, 2020년 최악의 위기를 겪었던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의 빚을 털어내고 SMR, 가스터빈,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수익성 높은 미래 사업에서 연달아 대규모 수주를 따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회사가 살아났다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지켜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두산그룹의 부활을 상징하는 두 개의 화려한 이정표도 세워집니다. 바로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성공적인 상장입니다. 첫 번째 두산밥켓, 과거 그룹에 5조 원대 빚 폭탄을 안겨줬던 그 기업이 그룹의 재무 구조가 안정된 후에는 효자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글로벌 건설 시장의 회복과 함께 밥켓의 실적은 역대급 호황을 기록했고, 이는 두산그룹의 든든한 현금 창고가 되었죠. 위기가 기회로 뒤바뀐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이라는 미래 산업의 씨앗을 키워온 이 회사는 2023년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장 당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은 두산그룹이 더 이상 과거의 중공업 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 그룹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산그룹의 스토리는 고통스러운 자기 파괴를 통해 미래를 쟁취한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의 소비재 기업에서 중공업 그룹으로, 그리고 다시 SMR, 수소, 로봇 같은 첨단 기술 기업으로 세 번의 대변신에 성공한 것이죠. 한때 20조 원대 빚더미에 앉아 그룹 전체의 존폐가 위태로웠던 이 기업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와 첨단 제조 산업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을 포기하고 가장 잘하는 것을 붙잡아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단만이 파산이라는 절망적인 결말을 화려한 부활이라는 대반전 드라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두산그룹이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